저분이 맞습니까? 편의점 앞에 검은색 벤츠가 20대나 늘어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들이 일렬로 서서 고개를 숙인 채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의 시선이 향한 곳에는 파란색 앞치마를 두른 21살 소녀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직 걸레를 쥔 채로요. 실수하신 거 아닌가요? 저는 그냥 여기서 아르바이트하는 사람인데요. 소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왕족을 대하듯이 말이죠. 그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께서 당신을 꼭 뵙고 싶어 하십니다. 어르신? 편의점 바닥을 닦고 유통기한을 확인하던 21살 고아 소녀를요? 이 많은 사람들을 움직여서까지 찾아야 할 만큼 특별한 사람이라고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이 소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야, 이것도 제대로 못해? 고아 출신이라 배운 게 없나? 편의점 사장에게 이런 말을 들으며 하루에 6시간씩 서서 일하고 5,000원을 받던 평범한 아르바이트생이었죠. 손님들은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했고 동네 사람들은 고아원 애라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수십억 원어치의 자동차들이 줄지어 서 있고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권력자들이 그녀 앞에서 허리를 굽히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믿기 힘든 반전의 시작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루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루 전 오후 2시였습니다. 손님, 1,000원 더 내셔야 해요. 윤지혜는 오늘도 계산대 앞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님은 짜증스럽게 지갑을 뒤적이다가 1,000원짜리 지폐를 구겨서 던지듯 내밀었죠. 에이, 귀찮게. 지혜는 아무 말 없이 그 돈을 주워 계산기에 넣었습니다. 21살 고아원에서 자라 혼자 살아가는 그녀에게 이런 일은 일상이었으니까요. 편의점은 동네 중심가에 있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사장인 김철수는 48살의 중년 남자로 돈에 집착하는 것으로 유명했죠. 그는 아르바이트생들을 최저시급보다 적게 주면서도 온갖 일을 시켰고 특히 지혜에게는 더 심했습니다. 너는 어차피 갈 데도 없잖아. 여기라도 다녀야지. 지혜가 고아 출신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후 3시 김 사장이 편의점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지혜가 정리해놓은 진열대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죠. 야, 이게 뭐야? 이렇게 대충대충 하면 어떡해. 사실 지혜는 아침부터 4시간 동안 모든 상품을 종류별로 정리하고 유통기한까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김 사장은 늘 트집을 잡았죠. 다시 해. 당장. 지혜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네, 사장님. 항상 그랬듯이 말이에요. 저녁 6시가 되자 퇴근 시간을 맞은 직장인들이 편의점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지혜는 쉴 틈 없이 계산을 하고 물건을 정리했죠. 한 손님이 도시락을 데워달라고 했고 다른 손님은 담배 브랜드를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도 김 사장은 사무실에서 나와 지혜를 감시하듯 지켜봤어요. 손님 응대 제대로 해. 웃으면서 해야지. 지혜는 이미 웃고 있었지만 김 사장의 눈에는 부족해 보였나 봅니다. 밤 9시 술에 취한 손님 한 명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그는 맥주 2캔을 집어들고는 계산대에 던지듯 올려놓았죠. 계산. 지혜가 금액을 말하자 그는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돈이 부족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씨, 카드 받아? 지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카드를 집어던졌고 카드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혜는 허리를 굽혀 카드를 주었고 남자는 그런 그녀를 내려다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고생이 많네. 이런 데서 평생 일하겠구만. 10시가 넘어서야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지혜는 바닥을 쓸고 걸레질을 시작했죠. 무릎을 꿇고 구석구석 닦으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살겠지. 모레도, 한 달 후에도, 1년 후에도. 고아원을 나온 지 3년째였지만 그녀의 삶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월세방은 좁았고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이었으며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동정하거나 무시했죠. 11시 마지막 정리를 끝내고 지혜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김 사장이 다가와 오늘 일당을 건넸는데 예상보다 10,000원이 적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김 사장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손님이 담배 한 갑 없어졌다고 했어. 내가 계산 실수한 거지. 그거 빼고 준 거야. 지혜는 그런 실수를 한 기억이 없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항의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편의점 문을 나서며 지혜는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골목길은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췄죠. 그녀는 천천히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는 도시의 하늘이었지만 그녀는 매일 밤 이렇게 하늘을 올려다보는 버릇이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지혜는 몰랐습니다. 바로 내일 그녀의 삶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사실을요. 50년 동안 수만 명의 얼굴을 봐온 이 나라 최고의 관상가가 그녀의 얼굴을 보고 충격에 빠질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그 노인의 한마디가 이 나라의 권력자들을 움직일 거라는 사실도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혜의 뒷모습은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 평범해 보이는 21살 소녀가 곧 이 나라 전체를 놀라게 만들 거라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10시 지혜는 다시 편의점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유리문을 닫고 진열대를 정리하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어요. 오늘은 조금 다를까? 매일 아침 품는 희망이었지만 매일 저녁 무너지는 기대이기도 했습니다. 11시쯤 단골 손님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늘 지혜를 못마땅하게 보는 사람이었죠. 아, 오늘도 너 있네. 사장님은? 지혜가 정중히 대답했습니다. 오후에 오실 거예요. 여자는 입맛을 다시며 물건을 고르기 시작했고 계산할 때쯤 되자 갑자기 물었습니다. 너 고아원 출신이지? 우리 동네에서 다 아는데. 지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봤자 상황만 더 나빠질 뿐이니까요. 정오가 지나자 점심시간을 맞은 직장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지혜는 도시락을 데우고 컵라면에 물을 부으며 분주하게 움직였죠. 한 남자 손님이 삼각김밥을 집어들고는 유통기한을 확인하더니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야, 이거 오늘까지잖아. 할인 안 해줘? 지혜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아직 유통기한이 남아서요. 남자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에이, 장사가 그렇게 하는 거야. 됐어, 안 사. 그는 김밥을 아무렇게나 선반에 던져놓고 나가버렸죠. 오후 2시 김 사장이 편의점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들어서자마자 지혜를 불렀고 어제 정리한 창고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박스는 왼쪽에 쌓으라고 했지 오른쪽에 쌓으라고 했어? 지혜는 분명히 왼쪽에 쌓았던 기억이 있었지만 누군가 옮겨놓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변명할 수 없었죠.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김 사장은 혀를 찼습니다. 고아 출신이라 그런지 뭘 해도 제대로 하는 게 없네. 이러니까 아무도 안 뽑으려고 하지. 지혜는 그 말을 들으며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무거운 박스들을 하나씩 옮기면서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죠. 울고 싶었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울면 약해 보이니까요. 약해 보이면 더 무시당하니까요. 그렇게 30분 동안 박스를 옮기고 나자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김 사장에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죠. 다 했으면 나와서 일해. 손님 많다. 오후 4시 고등학생 몇 명이 편의점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과자를 집어들고 킥킥거리며 수다를 떨었죠. 그러다 한 여학생이 지혜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언니,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고아원 출신이래. 다른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진짜? 불쌍하긴 한데. 근데 여기서 계속 일만 하면 뭐해? 공부를 하든지 해야지. 지혜는 그 말을 다 들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그들이 과자값을 계산할 때도 웃으며 인사했죠.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저녁 7시쯤 지혜는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편의점 뒤편 작은 공간에 앉아 김밥 하나를 먹었죠. 유통기한이 오늘까지인 제품이라 김 사장이 버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지혜는 천천히 김밥을 씹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쯤 이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니, 벗어날 수는 있을까?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했고 대학에 갈 돈도 없었으며 기술이나 자격증도 없었으니까요. 밤 8시 취객 한 명이 또 들어왔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사람이었지만 행동은 비슷했죠. 소주 한 병을 집어들고는 계산대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여기 담배도 한 갑. 지혜가 담배를 건네자 남자는 지폐를 구겨서 던졌습니다. 돈은 바닥에 떨어졌고 지혜는 또 허리를 굽혀 주었죠. 남자는 그런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열심히 사네. 근데 그렇게 살아서 뭐가 달라지겠어? 그는 웃으며 나갔고 지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밤 10시 편의점은 한산해졌습니다. 지혜는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죠. 무릎을 꿇고 구석구석 닦으면서 그녀는 문득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돼. 나는 강해야 해.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홀로 바닥을 닦는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 외로워 보였죠. 11시 김 사장이 오늘 일당을 건넸습니다. 지혜는 돈을 세어보다가 또 모자란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장님,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김 사장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너 일하면서 실수 너무 많아. 오늘 음료수 재고 안 맞았잖아. 그거 네가 계산 잘못한 거지. 손해본 거 빼고 준 거야. 지혜는 항의하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차피 믿어주지 않을 테니까요. 편의점을 나서는 지혜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그녀는 주머니 속 돈을 만져봤죠. 이틀 동안 2만 원이나 떼었습니다. 이번 달 월세를 낼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어요.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천천히 걸어오는 백발의 노인이었죠. 지혜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그녀와 스쳐 지나가는 순간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혜를 바라봤죠. 지혜도 무심코 노인을 돌아봤고 그 순간 노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마치 믿을 수 없는 것을 본 것처럼 말이에요. 아가씨, 잠깐만요. 노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조금 놀라며 멈춰섰죠. 네. 노인은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왔고 가로등 불빛 아래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작게 중얼거렸죠. 이럴 수가. 50년 동안 관상을 봐왔지만 이런 얼굴은 처음이야. 지혜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그녀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내일, 아니, 시간 되실 때 제 가게에 한번 들러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혜는 당황스러웠지만 정중히 대답했습니다. 그게. 노인은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꼭 들러주세요. 명함을 건네받은 지혜는 가로등 불빛에 비춰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백산관상연구소 마이너스 소장 백산. 관상? 지혜는 고개를 들어 노인에게 묻고 싶었지만 노인은 이미 돌아서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왠지 모르게 심상치 않아 보였죠. 지혜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내내 노인의 그 떨리는 목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이런 얼굴은 처음이야. 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노인이 이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관상가이고 재벌과 정치인들의 운명을 봐주던 전설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가 50년 만에 처음으로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도 말이죠. 다음 날 오전 10시 지혜는 평소처럼 편의점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마음이 무거웠죠. 어젯밤 만난 그 노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으니까요. 이런 얼굴은 처음이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왜 그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곧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겠지. 오전 11시쯤 편의점에 손님이 드문드문 들어왔습니다. 지혜는 진열대를 정리하며 어제처럼 오늘도 똑같은 하루를 보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정오가 되려는 순간 편의점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지혜가 고개를 들자 어젯밤 그 백발의 노인이 서 있었어요. 노인은 지혜를 보더니 천천히 다가왔고 그의 눈빛은 간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어제 명함 드린 사람입니다. 혹시 시간 조금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혜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손님이 더 들어올 시간이었고 김 사장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지금은 일하는 시간이라서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 앉아서 기다려도 될까요? 손님 없을 때 잠깐만이라도. 지혜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노인의 눈빛에는 어떤 절박함이 느껴졌으니까요. 노인은 편의점 한쪽 구석에 놓인 간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일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죠. 손님들이 들어올 때마다 계산을 하고 물건을 정리하고 바닥을 쓰는 지혜의 모습을요. 노인의 눈빛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신하듯이 말이에요. 오후 1시쯤 점심시간이 끝나고 손님들이 뜸해졌습니다. 지혜는 노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무슨 일이신가요? 노인은 천천히 일어나며 지혜의 얼굴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아가씨, 혹시 관상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얼굴로 운명을 본다는 거 아닌가요? 노인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죠. 하지만 진짜 관상은 그게 아닙니다. 얼굴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이 담겨 있고 앞으로 걸어갈 길이 보이죠.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사랑과 배신.
모든 게 얼굴에 새겨집니다. 지혜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할 수 없었지만 조용히 들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에는 50년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저는 50년 동안 수만 명의 얼굴을 봐왔습니다. 대통령이 될 사람도 봤고 재벌이 될 사람도 봤죠. 감옥에 갈 사람도 봤고 일찍 죽을 사람도 봤습니다. 노인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아가씨 같은 얼굴은 처음입니다. 50년 만에 처음이에요. 지혜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노인은 대답 대신 물었습니다. 혹시 부모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지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모릅니다. 저는 갓난아기 때 고아원 앞에 버려졌어요.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고아원 원장님이 지어주신 거고요. 노인의 얼굴에 알 수 없는 표정이 스쳤습니다. 슬픔 같기도 하고 안타까움 같기도 했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고 계시는군요. 지혜는 조금 창피했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처지가 노인에게 다 보이는 것 같았으니까요. 네, 고아 출신이라 변변한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고 그냥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가씨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노인은 지혜의 얼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마를 보십시오. 넓고 맑습니다. 이런 이마는 지혜가 깊은 사람의 이마죠. 그리고 눈을 보십시오. 맑고 깊습니다. 이런 눈은 고난을 이겨낸 사람의 눈이에요. 지혜는 자신의 얼굴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얼굴인 것 같은데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범하지 않습니다. 아가씨 얼굴에는 특별한 기운이 있어요. 아주 특별한 기운이.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다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때요? 네, 아가씨의 진짜 운명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걸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노인의 말은 점점 더 수수께끼 같아졌습니다. 지혜는 혼란스러웠죠.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뭘 준비한다는 건지. 노인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지금은 몰라도 됩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겁니다. 그때 편의점 문이 벌컥 열리며 김 사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노인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죠. 야, 지혜야. 손님도 아닌 사람이랑 뭐 하는 거야? 지혜는 당황해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지금 바로. 김 사장은 노인을 향해 무례하게 말했습니다. 여긴 편의점이지 사랑방이 아니에요. 물건 안 사실 거면 나가세요. 노인은 김 사장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한숨을 쉬었죠. 그의 눈에는 연민 같은 게 스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방해가 됐군요. 노인은 지혜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아가씨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김 사장은 노인이 나가자마자 지혜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일하는 시간에 뭐 하는 거야? 저런 이상한 노인이랑 시간 낭비하고. 지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김 사장은 혀를 차며 사무실로 들어갔고 지혜는 다시 일을 시작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했습니다. 노인의 그 눈빛이, 그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으니까요. 오후 3시쯤 지혜는 잠깐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죠. 평범한 얼굴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하나 없는 그냥 21살 소녀의 얼굴이었어요. 특별한 기운이라니. 그게 무슨 말일까?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 그냥 위로하려고 한 말이겠지. 하지만 지혜는 몰랐습니다. 그 노인이 누구인지를요. 백산, 이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관상가이자 권력자들의 운명을 좌우했던 전설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을요. 그가 50년 동안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는 사실도 말이죠. 그리고 그가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전화기를 들고 있다는 사실도요. 여보세요, 회장님. 저 백산입니다. 오랜만에 연락드립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죠. 어르신, 웬일이십니까? 은퇴하신 뒤로 연락이 없으셨는데. 백산 노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50년 동안 관상을 봐오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긴장된 목소리가 물었습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백산은 편의점 쪽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 10시까지 제 연구소로 오십시오.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도 연락해 주세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전화를 끄는 백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50년 동안 수많은 얼굴을 봐왔지만 오늘 본 그 소녀의 얼굴은 달랐습니다. 너무나 달랐죠. 저 아이는 아직 모르고 있어.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백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 보낸 아이야. 그날 밤 지혜는 또 평소처럼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좁은 월세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우며 노인의 말을 떠올렸죠. 특별한 사람이다. 지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이렇게 살진 않겠지.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내일 아침 그녀의 삶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사실을요. 20대의 검은색 벤츠가 그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권력자들이 그녀를 보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죠.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시작이 바로 그 백발의 노인이었다는 사실도요. 지혜는 그날 밤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었습니다. 내일이 얼마나 놀라운 날이 될지 전혀 모른 채로요. 다음 날 아침 9시 지혜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편의점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잠을 설쳤거든요. 노인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으니까요. 특별한 사람이다. 지혜는 유리문을 닦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편의점 유리나 닦고 있겠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기대가 싹트고 있었죠. 혹시, 정말 혹시 뭔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말이에요. 9시 30분쯤 편의점 앞으로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였죠. 지혜는 별 관심 없이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 동네에 가끔 고급차가 지나가는 건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차는 편의점 바로 앞에 멈춰 섰고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는 편의점 간판을 확인하더니 안으로 들어왔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이곳에서 일하시는 분 중에 윤지혜 씨 계십니까? 지혜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아는 사람이 찾아오다니요. 제가 윤지혜인데요. 남자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백산 어르신의 비서입니다. 어르신께서 이걸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고급스러운 봉투 하나를 건넸죠. 지혜는 어리둥절하게 봉투를 받았습니다. 이게 뭔가요? 비서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르신께서 말씀하시길 시간 되실 때 꼭 연락 주시길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공손히 인사하고는 차에 올라 떠났습니다. 지혜는 손에 든 봉투를 멍하니 바라봤죠. 봉투를 뜯자
두꺼운 명함 한 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백산관상연구소 소장 백산.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경력이 적혀 있었습니다. 50년 경력, 대한민국 관상학회 회장 역임, 정부 자문위원 역임. 지혜는 눈이 커졌습니다. 자문위원이라니, 그럼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정성스러운 손글씨로 쓰여 있었죠. 지혜 양에게. 어제는 갑작스럽게 찾아가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50년 동안 관상을 봐오면서 양과 같은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제 말을 믿지 못하시겠지만 시간이 되시면 꼭 제 연구소로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양의 인생이 곧 크게 변할 것입니다. 백산올림. 지혜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믿기지 않았거든요. 자신의 인생이 변한다니, 그것도 크게 변한다니요. 이게 무슨 말이지? 나한테 대체 뭐가 있다는 거야? 지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뛰기 시작했어요. 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특별하다고 말해줬으니까요. 10시쯤 김 사장이 편의점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지혜가 멍하니 편지를 보고 있는 걸 보더니 화를 냈죠. 야, 일은 안 하고 뭐해? 손님 왔는데. 지혜는 황급히 편지를 주머니에 넣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편지 생각뿐이었어요. 인생이 크게 변한다. 대체 어떻게? 오후가 되자 편의점은 점점 바빠졌습니다. 손님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었고 지혜는 정신없이 일했죠. 하지만 틈날 때마다 주머니 속 편지를 만져봤습니다. 그게 현실인지 확인하듯이 말이에요. 그러던 중 오후 2시쯤 또 한 대의 고급 승용차가 편의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번에는 벤츠였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고 풍기는 분위기부터 남달랐죠. 그는 편의점으로 들어와 주변을 둘러보더니 지혜에게 다가왔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백산 어르신께서 어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지혜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셨는데요. 남자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제가 찾는 곳이 맞군요. 혹시 어르신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혜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대체 이 사람은 누구고 왜 백산 노인의 말이 궁금한 걸까요? 그냥 관상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남자는 깊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어르신의 눈이 틀리지 않았어. 지혜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신데요? 남자는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대한전자 부회장 최민호. 지혜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대한전자라면 이 나라 최대 기업 중 하나였거든요. 그런 회사의 부회장이 왜 여기에? 최민호는 지혜를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존경이 뒤섞여 있었어요. 백산 어르신은 제 인생의 은인이십니다. 20년 전 제가 사업으로 망할 뻔했을 때 어르신께서 제 관상을 보고 말씀하셨죠. 3년만 버티면 큰 기회가 온다고.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어르신의 말씀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지혜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니요. 그런데 왜? 저한테? 최민호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어제 저에게 전화하셨습니다. 50년 만에 처음 보는 관상을 발견했다고 내일 아침 연구소로 오라고 하셨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녀왔는데 어르신께서 이곳 주소를 알려주셨습니다. 저를 보러 오셨다는 건가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르신께서 말씀하시길 당신은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죠. 마치 윗사람에게 하듯이요. 지혜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재벌 기업의 부회장이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다니요. 저는 그냥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데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최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백산 어르신의 눈을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어르신이 특별하다고 하신 사람은 반드시 특별합니다. 제가 그 증거죠. 그때 김 사장이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고급 승용차와 정장 입은 남자를 보더니 황급히 다가왔죠. 어서 오십시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최민호는 김 사장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이곳 사장입니까? 김 사장은 비굴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민호는 지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직원분을 어떻게 대우하고 계십니까? 김 사장은 당황했습니다. 물론 잘 대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최민호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잘 대우하십시오. 머지않아 이분은 당신보다 훨씬 높은 곳에 계실 테니까요. 그리고는 지혜에게 고개를 숙이고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김 사장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야, 너 저 사람이랑 무슨 관계야? 지혜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으니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김 사장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지혜를 쳐다보다가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4시쯤 또 다른 고급 승용차가 편의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번에는 2대였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중 한 명은 지혜도 얼굴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본 적 있는 국회의원이었거든요. 지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죠. 국회의원은 편의점으로 들어와 지혜를 보더니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회의원 박진수입니다. 백산 어르신께서 소개해 주셔서 왔습니다. 지혜는 말을 잃었습니다. 국회의원이 자신을 찾아오다니요. 무슨 일로? 박진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 당신이 이 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지혜는 현실감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됐죠. 어제까지만 해도 무시당하고 천대받던 자신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다니요. 그것도 이 나라의 권력자들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요. 박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백산 어르신이 인정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닐 리 없습니다. 그날 저녁까지 6명의 사람들이 더 편의점을 찾아왔습니다. 기업회장, 변호사, 의사, 교수, 모두 백산 노인이 보낸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하나같이 지혜에게 공손하게 인사하고 명함을 건네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말했습니다. 지혜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밤 10시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지혜는 주머니 가득한 명함들을 꺼내봤습니다. 20여 장이 넘는 명함들, 모두 이 나라의 유력 인사들이었죠. 지혜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백산 어르신이 뭐라고 한 거지? 내게 도대체 뭐가 있다는 거야?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김 사장은 그날 밤 지혜를 부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야, 지혜야. 너 혹시 무슨 대단한 집안 출신이야?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도 아시잖아요. 저 고아 출신이에요. 김 사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런 사람들이 너를 찾아오는 거야? 지혜도 알고 싶었습니다. 왜 갑자기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혜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많이 보이는 밤이었죠.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지혜는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궁금했어요. 백산 노인이 자신의 얼굴에서 본 것이 대체 무엇인지 말이죠. 그녀는 몰랐습니다. 내일 아침 편의점 앞에 20대의 벤츠가 줄지어 설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영원히 바뀔 거라는 사실도요. 다음 날 아침 9시 지혜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편의점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못 잤거든요. 주머니 가득한 명함들을 하나하나 꺼내보며 밤을 새웠죠. 대한전자 부회장, 국회의원, 법무법인 대표, 믿기지 않는 이름들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일까? 지혜는 편의점 문을 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9시 30분쯤 편의점 앞 도로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더니 편의점에서 50m쯤 떨어진 곳에 멈춰섰죠. 그리고 곧이어 또 한 대, 또 한 대. 검은색 벤츠들이 줄지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유리문 너머로 그 광경을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마 나 때문에? 10시 정각 편의점 앞 도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검은색 벤츠 20대가 일렬로 늘어서 있었고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차에서 내려 질서정연하게 줄을 섰죠.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야? 무슨 일이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지혜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떨렸거든요. 맨 앞 벤치의 뒷좌석 문이 열렸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천천히 내렸죠. 백산이었습니다. 그는 편의점 쪽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고 그의 뒤를 따라 어제 만났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한전자 부회장 최민호, 국회의원 박진수, 그리고 지혜가 얼굴조차 모르는 수많은 권력자들이었죠. 그들은 모두 백산 노인을 중심으로 서서 편의점을 바라봤습니다.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만졌습니다. 지금 밖으로 나가야 할까요? 아니면 여기 있어야 할까요? 그때 백산 노인이 천천히 편의점 쪽으로 걸어왔고 뒤따르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마치 행진처럼 들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길 양쪽으로 비켜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죠. 누구 하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을 죽이고 지켜볼 뿐이었어요. 편의점 문이 열렸습니다. 백산 노인이 들어왔고 그의 뒤로 권력자들이 하나씩 들어왔죠. 좁은 편의점이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혜는 계산대 뒤에 서서 그들을 바라봤어요. 백산 노인은 지혜에게 다가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지혜 양. 지혜는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은. 백산은 뒤를 돌아보며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윤지혜 양입니다. 그 순간 편의점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지혜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왕족을 대하듯이요. 지혜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이 나라 최고의 권력자들이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다니요. 이게 대체 무슨... 백산 노인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놀라셨죠?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모두 제 말을 믿고 온 사람들입니다. 지혜 양, 이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양의 얼굴에서 본 것을요. 편의점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백산의 다음 말을 기다렸죠. 지혜도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백산은 지혜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 양의 관상은 제가 50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관상입니다. 이마에는 깊은 지혜가 서려 있고 눈에는 고난을 이겨낸 강인함이 담겨 있죠. 코는 높고 곧으며 입은 다물어도 위험이 있습니다. 최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백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죠. 이분은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분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요. 이분이 내린 결정 하나하나가 이 나라를 움직일 것입니다. 편의점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지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백산을 바라봤죠. 저는 그냥 고아 출신 아르바이트생인데요. 어떻게 제가... 백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관상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여주죠. 지혜 양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했습니다. 단지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계셨을 뿐이에요. 박진수 의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혜 양,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말을 거들었습니다. 교육이 필요하시면 최고의 선생님들을 모시겠습니다. 사업을 하고 싶으시면 자금을 대겠습니다. 정치에 관심 있으시면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지혜는 어지러웠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벌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잠깐만요. 제가 정리를 좀 해야겠어요. 그때 편의점 문이 거칠게 열리며 김 사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편의점 안을 가득 채운 사람들과 밖의 벤츠 행렬을 보고 입을 벌렸죠. 이게 무슨... 백산 노인이 김 사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죠. 당신이 이곳 사장입니까? 김 사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만... 백사는 지혜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분을 어떻게 대우해 왔습니까? 김 사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잘 대우했습니다. 최민호가 냉소를 흘렸습니다. 어제 제가 왔을 때 당신이 뭐라고 했죠? 이분에게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까? 김 사장은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백사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요. 그는 지혜에게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지혜 양, 이제 이곳을 떠나셔도 됩니다. 더 좋은 곳에서 일하실 수 있어요. 지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떠나라니요? 여기가 비록 힘든 곳이긴 했지만 그래도 자신이 유일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요. 하지만 저는 다른 곳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박진수가 나섰습니다. 제 회사에서 일하시죠. 아니, 원하신다면 임원으로 모시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저마다 제안을 쏟아냈습니다. 백사는 그들을 조용히 시키고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급하게 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지혜 양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지혜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으니까요.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고 있었죠. 지혜가 아는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들, 고아원 애라고 수군거리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들의 표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놀라움과 부러움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까지 섞여 있었죠. 백산이 편의점 밖으로 나가자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한 사람의 미래를 축하하기 위해서입니다. 저 안에 계신 윤지의 양은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분입니다. 부디 그분을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편의점을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바닥을 닦던 그 소녀가요? 고아원 출신이라고 수군거리던 그 아이가요? 하지만 백산의 권위, 그리고 줄지어 선 벤츠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요. 편의점 안으로 돌아온 백산은 지혜에게 명함 하나를 더 건넸습니다. 이건 제 개인 연락처입니다.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지혜 양을 돕고 싶습니다.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권력자들이 하나씩 지혜에게 인사하고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그들은 떠나기 전 모두 깊게 고개를 숙였고 지혜는 그때마다 황급히 답례했죠. 마지막으로 백산이 떠나며 말했습니다. 지혜 양 기억하세요. 관상은 운명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건 양의 선택이에요. 벤츠들이 하나씩 출발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차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죠. 그리고 편의점 안에는 지혜와 김 사장만 남았습니다. 김 사장은 지혜를 바라보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지혜야,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너무 심하게 했지? 지혜는 김 사장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다만 슬펐습니다.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사실이요. 사장님, 저 이제 그만둘게요. 김 사장은 당황했습니다. 아니, 기다려봐.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잘할게. 급여도 올려줄게.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이제 다른 길을 가보려고요. 그녀는 앞치마를 벗어 계산대 위에 놓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해방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제 편의점을 나가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편의점 문을 나서는 지혜를 동네 사람들이 바라봤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눈빛이었죠. 존중과 부러움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지혜야, 축하한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될 줄은 몰랐어. 지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제까지는 무시하더니.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혜는 주머니 속 명함들을 만져봤습니다. 20여 장의 명함, 그리고 백산 노인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특별한 사람이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나라를 움직일 것이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고아원에서 자라고 변변한 교육도 받지 못한 자신이요? 하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자신의 인생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지혜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죠.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요. 하지만 지혜는 아직 몰랐습니다. 백산 노인이 자신의 관상에서 본 진짜 의미를요. 그리고 자신에게 숨겨진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사실도요. 그 비밀이 곧 밝혀질 것이고 그때 세상은 다시 한번 충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혜는 그동안 자신의 좁은 월세방에서 생각에 잠겨 있었죠. 명함들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대기업 임원 자리, 정치 입문 제안, 사업 자금 지원, 모두 꿈같은 기회들이었어요. 하지만 지혜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오후 지혜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백산 노인이었죠. 지혜 양, 제 연구소로 한번 오실 수 있겠습니까?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사실 그녀도 백산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았으니까요. 백산 관상연구소는 서울 한복판의 조용한 골목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건물이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고즈넉한 분위기가 느껴졌죠. 백산 노인이 직접 나와 지혜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혜를 안쪽 방으로 안내했고 벽면에 걸린 수많은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백산과 함께 있는 유명인들이 가득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 재벌 회장들, 유명 정치인들. 지혜는 놀라서 사진들을 바라봤죠. 이분들을 다 만나신 건가요? 백산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따랐습니다. 5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운명을 받고 조언을 했죠. 어떤 이들은 제 말을 듣고 성공했고 어떤 이들은 무시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지혜는 차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를 왜 부르신 건가요? 백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지혜 양, 제가 양의 관상에서 본 것을 아직 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사흘 전 편의점에서 한 말은 겉으로 보이는 것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지혜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백사는 지혜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새롭게 확인하는 것처럼요. 지혜 양의 얼굴에는 특별한 표식이 있습니다. 관상학에서는 이걸 천명지상이라고 부르죠. 하늘이 내린 운명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천명지상이요? 지혜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백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관상입니다. 제가 50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죠. 책으로만 읽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혜 양의 얼굴에서 그걸 발견했어요. 지혜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게 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백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천명지상을 가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운명을 타고납니다. 평범하게 살 수 없죠. 반드시 큰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든 나쁘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말이에요. 지혜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편의점에서 일할 때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조용히 살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백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사흘 전 그 일로 인해 동네 사람들이 알았고 곧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겁니다. 지혜 양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백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자신의 운명을요. 그리고 준비하셔야 해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양에게 의지하게 될 테니까요. 지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무 무거운 짐이 어깨에 얹혀지는 것 같았죠. 백사는 서랍에서 오래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건 제 스승님께서 물려주신 책입니다. 천명지상에 대한 모든 기록이 담겨 있죠. 역사 속에서 천명지상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떤 이는 나라를 구했고 어떤 이는 시대를 바꿨죠.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뭐죠? 지혜가 물었습니다. 백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떤 이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습니다. 천명지상은 축복이자 동시에 저주일 수 있어요.
모든 건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렸죠. 지혜는 몸이 떨렸습니다. 축복과 저주라니요. 자신은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인데요. 백사는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혜 양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해 드릴게요. 지혜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평생 혼자였던 그녀에게 누군가 도와주겠다는 말은 큰 위로였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연구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최민호 부회장이었죠. 어르신 실례합니다. 지혜 양이 여기 계신다고 들어서 백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시죠. 마침 잘 오셨습니다. 최민호는 지혜에게 공손히 인사하고 백산 옆에 앉았습니다. 백산이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 씨, 제가 20년 전에 뭐라고 했었죠? 최민호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3년만 버티면 큰 기회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정확히 3년 뒤에 대한전자와 계약을 맺었고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백사는 지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말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최민호가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지혜 양, 제가 어르신을 처음 만났을 때 저도 양처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관상 같은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죠. 하지만 어르신의 말씀은 하나하나 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어르신이 양에 대해 하시는 말씀도 틀림없이 현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지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믿고 싶은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교차했죠.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안받은 것들 중에 뭘 선택해야 할까요? 백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급하게 선택할 필요 없어요. 천명지상을 가진 사람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길이 열립니다. 그때가 언제인데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백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곧입니다. 아마 한 달 안에 양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올 겁니다. 그때 양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지죠. 지혜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한 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걸까요? 최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그게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을까요? 백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관상은 운명의 방향은 보여주지만 구체적인 사건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다만 큰 전환점이 온다는 것만 알 수 있죠. 그게 기회인지 위기인지는 그 순간이 와봐야 압니다. 지혜는 불안했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 예측할 수 없는 전환점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니요. 저 무서워요.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백사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두려워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혜 양은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고아원에서 자라며 겪은 모든 고난이 양을 강하게 만들었죠. 무시당하고 차별받으며 배운 인내가 양의 힘입니다. 최민호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바닥까지 떨어져 봤기 때문에 지금의 성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고난은 사람을 만들어요. 지혜 양은 이미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지혜는 그들의 말에 조금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죠. 백산이 말했습니다. 지혜 양 한 가지만 약속하세요. 어떤 선택을 하든 자신의 양심을 따르겠다고요. 권력이나 돈에 흔들리지 않고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겠다고요.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저는 제가 힘들었던 만큼 다른 사람들이 힘들지 않게 도와주고 싶어요. 백산의 눈에 만족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그거면 됩니다. 그 마음을 잃지 마세요. 천명지상을 가진 사람이 올바른 마음을 가지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마음을 가지면 그는 말을 멈췄지만 지혜는 알 수 있었습니다. 비극이 온다는 것을요. 연구소를 나서는 지혜에게 백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오세요. 그때쯤이면 양의 운명이 어떻게 펼쳐질지 좀 더 명확해질 겁니다. 지혜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연구소를 나왔습니다. 저녁 햇살이 골목을 비추고 있었고 지혜는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천명지상,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관상이라니요. 자신이 정말 그렇게 특별한 사람일까요? 고아원에서 자라고 편의점에서 무시당하던 자신이요? 하지만 백산 노인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 진지함과 확신을 담은 눈빛을요. 그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혜는 문득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며 거칠어진 손이었죠. 하지만 이제 이 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백산의 말대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지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해보자. 무섭지만 해보는 거야. 그날 밤 지혜는 명함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를 골랐죠. 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의 명함이었습니다.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자. 나처럼 힘든 사람들을 돕는 일부터. 지혜는 처음으로 자신의 미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한 달 후 자신에게 닥칠 놀라운 진실을요. 그 진실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도요. 그리고 그 진실이 백산조차 예상하지 못한 것이라는 사실도 말이죠. 한 달이 흘렀습니다. 지혜는 그동안 사회복지재단에서 일하기 시작했죠. 고아원 아이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보람찬 나날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그녀에게 관심을 가졌고 언론에서도 고아 출신에서 복지계의 새 별로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어요. 하지만 지혜는 여전히 자신이 정말 특별한 사람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은 지혜가 백산 노인과 약속한 날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다시 연구소를 찾은 지혜를 백산이 맞이했는데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어서 오세요, 지혜 양.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지혜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백산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담겨 있었거든요. 방으로 들어가자 최민호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모두 한 달 전 편의점 앞에 왔던 사람들이었죠. 지혜는 의아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백산은 지혜를 앉히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 양 한 달 동안 양의 활동을 지켜봤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을 돕고 장학금을 전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모습을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대답했습니다. 백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지혜 양은 정말 천명지상을 가진 분이라고요. 하지만 오늘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혜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백산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늘 아침 한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혜 양에 대해 알려줄 게 있다고요. 지혜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병원이요? 백산은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21년 전 그 병원에서 아기 한 명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있어서 그 아기는 고아원에 보내졌죠. 그 아기가 지혜 양입니다. 지혜는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출생에 대한 기록이라니요. 평생 궁금해하던 것이었죠. 그럼 제 부모님은? 백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병원 기록에는 어머니 이름만 나와 있었습니다. 강민서, 당시 23살이었다고 합니다.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오래된 출생 기록과 함께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고 아기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사랑과 슬픔이 가득했죠. 지혜는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이 제 어머니인가요? 백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최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혜 양,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혜는 눈물을 닦으며 그를 바라봤죠. 최민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를 좀 했습니다. 강민서라는 이름으로요. 그 결과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강민서는 당시 이 나라 최대 재벌가의 둘째 딸이었습니다. 지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벌가요? 그럼 왜 저를? 최민호는 무거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시 강민서는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집안에서는 결사반대했죠. 결국 둘은 도망쳤고 그 과정에서 지혜 양이 태어났습니다. 지혜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럼 제 아버지는요? 최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혜 양이 태어나고 한 달 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강민서는 홀로 아이를 키울 수 없었고 집안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집안에서는 아이를 데려오는 걸 거부했죠. 결국 그녀는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고 혼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혜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었던 거였어요. 그럼 제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세요? 최민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강민서는 2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혜 양을 고아원에 맡긴 지 1년 뒤였죠. 지혜는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를 만날 수 없다니요. 백산이 지혜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혜 양, 진정하세요.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죠. 백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강민서의 집안, 그러니까 지혜 양의 외가는 지금도 건재합니다. 강그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지혜는 눈이 커졌습니다. 강그룹이라면 이 나라 3대 재벌 중 하나였거든요. 설마 그 강그룹이요? 최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지혜 양은 강그룹 회장의 외손녀입니다. 법적으로는 상속권도 있죠. 지혜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재벌가의 핏줄이라니요. 하지만 그쪽에서는 저를 알고 계신가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최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고 계실 겁니다. 강민서가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 자체를 집안에서는 숨겼거든요. 지혜 양의 존재는 병원 기록으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지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백산이 말했습니다. 지혜 양,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강그룹에 가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상속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처럼 조용히 자신의 길을 갈 수도 있죠. 지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재벌가의 외손녀라는 사실이 놀랍긴 했지만 그게 자신을 정의하는 건 아니었어요. 저는 지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강그룹에 가고 싶지 않아요. 상속권도 필요 없고요.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고아원 아이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요. 백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역시 천명지상을 가진 분답습니다. 최민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혜 양 강그룹을 알아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언젠가 그쪽에서 지혜 양의 존재를 알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찾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제 힘으로 이룬 게 아닌 걸 바라고 싶지 않아요. 그때 백산이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지혜 양, 사실 제가 양의 관상에서 본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양은 타고난 신분을 가졌지만 그것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룬 성취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거라고요. 지혜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백사는 자신이 재벌가 핏줄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어르신, 혹시... 백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다. 하지만 양의 관상을 보고 귀한 집안 출신이라는 건 짐작했죠. 다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양의 진짜 가치는 신분이 아니라 마음씨에 있으니까요. 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죠. 평생 궁금해하던 자신의 뿌리를 알게 됐지만 동시에 부모님을 영영 만날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자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자신을 아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요. 최민호가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지혜 양, 저희는 양이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하겠습니다. 강그룹에 가시든 지금 길을 계속 가시든요. 다만 하나만 기억하세요. 양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백산이 말했습니다. 지혜 양, 이제 양의 진짜 시험이 시작됩니다. 자신의 신분을 알게 된 후에도 초심을 잃지 않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권력과 재산 앞에서 변합니다. 하지만 진짜 천명지상을 가진 사람은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지혜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고아원에서 자라며 느낀 외로움과 슬픔을 다른 아이들은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이고 평생 할 일입니다. 백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연구소를 나서는 지혜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물론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죠.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지도 명확해졌으니까요. 지혜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저 잘할게요. 걱정 마세요. 그날 밤 지혜는 어머니의 사진을 침대 옆에 놓고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가 나타나 말했어요. 잘하고 있어, 내 딸. 내가 자랑스럽구나. 지혜는 꿈속에서도 울었습니다. 만날 수는 없지만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지혜는 아직 몰랐습니다. 강그룹에서 곧 그녀의 존재를 알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어떤 제안을 할지도요. 지혜의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재산과 권력 앞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을 수 있을지, 그게 바로 천명지상을 가진 사람의 진짜 시험이었으니까요. 2달이 또 흘렀습니다. 지혜는 사회복지재단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했고 그녀의 이름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죠. 언론에서는 21살 복지계의 천사라고 불렀고 그녀가 돕는 고아원 아이들의 수는 날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고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지혜는 고아원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자랐던 바로 그 고아원이었죠.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책을 읽어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고아원 원장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지혜야, 밖에 손님들이 오셨어.
강그룹에서 오셨다고 하는데 지혜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온 거였죠. 고아원 정문 앞에는 검은색 벤츠 세대가 서 있었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지혜 양. 저는 강그룹 비서실장 김태준입니다. 회장님께서 꼭 뵙고 싶어 하십니다. 지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거절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어쩌면 이것도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차에 올라탄 지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강그룹 본사는 서울 한복판의 초고층 빌딩이었습니다. 지혜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고 넓은 회장실 문이 열렸죠. 안에는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그룹 회장 강대산이었어요. 그는 지혜를 보자마자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민서를 닮았구나. 정말 많이 닮았어. 강대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죠. 안녕하십니까? 강대산은 천천히 일어나 지혜에게 다가왔습니다. 21년 동안 내가 손녀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내가 어디선가 자라고 있다는 것도 고생하고 있다는 것도 몰랐어. 지혜는 침묵했습니다. 강대산은 계속 말했습니다. 민서가 죽은 뒤 나는 후회했다. 왜 그 아이의 사랑을 인정해주지 못했는지,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는지 말이야. 하지만 이미 늦었어. 딸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가족이라는 걸. 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강대사는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야, 우리 집으로 오지 않겠니?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야. 강그룹의 정식 상속자로 인정해주고 싶구나. 지혜는 손을 천천히 뺐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저는 갈 수 없어요. 강대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내가 받아야 할 권리를 포기하려는 거니?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권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21년 동안 혼자 살아왔어요. 고아원에서 자라고 무시당하고 차별받으며 살았죠. 하지만 그 시간들이 저를 만들었어요. 지금의 제가 있게 해준 거예요. 강대사는 지혜를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지혜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겪은 고통을 다른 아이들이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아원 아이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만약 제가 강그룹으로 간다면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강대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할 수 있지. 오히려 더 큰 힘으로 도울 수 있어. 강그룹의 자원을 쓰면 지금보다 10배, 100배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단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저는 제 힘으로 하고 싶어요.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제가 이룬 것으로 하고 싶어요. 강대산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넌 정말 민서를 닮았구나. 고집스럽고 자기 신념이 뚜렷하고 돈과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말이야. 지혜는 조금 웃었습니다. 어머니도 그러셨나요? 강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옛날을 회상했습니다. 민서는 재벌가 딸이라는 걸 부끄러워했어. 자기 힘으로 살고 싶다고 했지. 그래서 평범한 회사원을 사랑했고 그와 함께하겠다고 집을 나갔단다. 나는 그때 그 아이를 이해하지 못했어. 왜 좋은 걸 버리고 힘든 길을 가려고 하는지 말이야. 강대산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구나. 민서는 진짜 가치가 뭔지 알았던 거야.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자기가 믿는 길을 가는 것 말이야. 강대사는 지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넌 그 아이의 딸답게 같은 선택을 하고 있구나. 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저를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정말 제 길을 가고 싶어요. 언젠가 제가 이룬 것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때, 그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강대사는 한참 동안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다. 내 뜻을 존중하마.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라. 힘들 때,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나를 찾아오너라. 너는 내 손녀니까. 지혜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그 호칭을 듣는 순간 강대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1년 만에 처음 듣는 손녀의 목소리였으니까요. 지혜가 회장실을 나서려는 순간 강대산이 불렀습니다. 지혜야, 잠깐만. 그는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 민서가 아끼던 목걸이란다. 내가 가져라. 민서도 그걸 원할 거야.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간단하지만 아름다운 목걸이가 들어 있었죠. 어머니가 이걸 하셨나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강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항상 하고 다녔지. 민서는 화려한 걸 싫어했어. 간단하지만 의미 있는 걸 좋아했단다. 너처럼 말이야. 지혜는 목걸이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소중히 간직할게요. 강그룹 빌딩을 나서는 지혜를 김태준 비서실장이 배웅했습니다. 지혜 양 회장님께서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손녀분을 만나셔서요.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좋았어요. 할아버지를 만나서. 김태준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는 항상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날 저녁 지혜는 백산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백산은 지혜를 보자마자 웃었습니다. 강그룹에 다녀왔군요. 어땠습니까? 지혜는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백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들었죠. 잘했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천명지상을 가진 사람답게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지혜는 백산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혹시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닐까요? 백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지혜 양은 자신의 길을 찾았어요. 주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루는 길을요. 그게 진짜 천명지상의 길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어요. 그저 조금씩 도울 뿐인데. 지혜가 말했습니다. 백사는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 양, 위대한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지금 양이 돕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울 거고요. 그렇게 선한 영향은 퍼져나가는 겁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죠.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백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5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관상을 봤지만 지혜 양만큼 빛나는 관상은 처음입니다. 그 빛은 돈이나 권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착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지혜는 여전히 복지재단에서 일했고 그녀가 돕는 사람들의 수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편의점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 김 사장이 밖으로 나와 지혜를 불렀죠. 지혜야, 잠깐만. 지혜는 멈춰섰습니다. 김 사장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저기, 그때 미안했다. 내가 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뉴스 보니까 내가 대단한 일하고 있더라. 자랑스럽다. 지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사장님.
그때 일도 저한테는 공부였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됐으니까요. 김 사장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너 정말 착하구나. 나 같으면 복수하고 싶었을 텐데.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보다 용서가 더 가치 있는 것 같아요. 사장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알아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요. 김 사장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라. 그때 떼먹은 돈이야. 미안하다. 지혜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그 돈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 급여 좀 올려주세요. 그게 저한테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김 사장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자신의 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고아원 아이들의 웃음을 받고 할아버지의 사랑을 느꼈고 사장님의 사과를 받았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 같다. 비록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 고생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줬다. 일기를 쓰며 지혜는 어머니의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어머니, 저 잘하고 있죠? 제가 선택한 이 길이 맞는 거죠?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목걸이가 빛을 반사했습니다. 지혜는 웃으며 창밖을 바라봤죠. 별이 유난히 많이 보이는 밤이었습니다. 21년 전 백산 노인은 한 소녀의 관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천명지상,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관상이었죠. 그리고 그의 예언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소녀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 됐어요. 돈과 권력을 가질 수 있었지만 거부했고 대신 약한 사람들을 돕는 길을 선택했으니까요. 사람들은 지혜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렇게 착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백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성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쳤는가로 판단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지혜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지혜를 무시하던 사람들은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던 자신들을 말이죠. 하지만 지혜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죠. 천명지상은 운명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건 그 사람의 선택이에요. 지혜는 올바른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백산이 본 진짜 의미였을지도 모릅니다. 21살 고아 소녀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지혜를 보며 사람들은 깨닫죠. 진짜 가치는 태어난 신분이나 가진 재산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오늘도 지혜는 자신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요. 그녀가 남긴 발자국을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걸어갈 것이고 그렇게 세상은 조금씩 더 나아질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천명지상을 가진 사람의 진짜 운명이니까요.